네, 안녕하세요. 랜딧 이론 강사 김하인 평가사입니다. 네, 오늘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정말 이제 제가 합격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하루 동안 엄청난 그런 중압감과 마음의 부담이 엄청 컸을 거예요. 이제 시험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의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한동안 꿈은 되게 많이 꿀 겁니다. 저도 봤을 때 이제 엄청나게 꿈을 3개월 동안 많이 꾸거든요. 합격하는 꿈도 꾸고 떨어지는 꿈도 꾸고 답안지 뺏기는 꿈도 꾸고 엄청나게 많이 꾸고 타로도 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실제로 막 진짜 부여잡을 게 없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마음은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못 쓴 것만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못 쓴 것만 이제 못 쓴 것만 떠오르는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못 썼다면은, 나 그거 잘 썼는데, 나 그거 잘 썼는데, 막 이렇게 막 자아도취하게 되는데, 내가 전반적으로 잘 썼는데, 거기서 몇 군데 내가 실수를 하거나,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생각이 난다면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답안을 잘 작성하고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감정평가 실무 문제를 보면은 실무가 약간 이론처럼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감정평가 실이법 3과목이 다 이제 한 과목처럼 보이면은 합격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게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실무는 또 이론처럼 풀고 이론에서는 또 실무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얼마나 답안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느냐가 중요한 과목이 된 것 같아요. 35회 이론 문제는 건물과 관련된 논점이 많이 출제가 됐죠. 작년에는 수익환원법이 강조가 됐다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물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가지고 배점이 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소물음 문제들은 배점이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10점짜리 7개 소물음, 15점짜리 2개 물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적절한 이제 목차 개수 나눠가지고 목차 잡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각 목차 간 얼마나 사안 포섭을 잘 했는지 또 정확성 있게 썼는지를 바탕으로 점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됐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본인이 쓴 답안지에 있어서 질문이 있다거나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랜데이 스터디 관련해서 문제 다룬 거 같이 업로드 해놨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원가법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완전 강론적인 부분이 나왔죠.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법은 비용과 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치의 본질을 원가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제조달 원가를 정의하고 재생산 원가 측면에서 제조달 원가의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나씩 물음씩 볼게요. 하나 물음씩, 한 개씩. 물음 1과 관련해서는 제조달 원가를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 자체가 재생산이랑 재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문제에서는 재생산 원가의 측면에서 제조달 원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쓰라고 나와 있죠. 제조달 원가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표준적인 건설비, 직접적인 공사비든지 아니면은 수급을 줬다면은 자가 건설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반영했는지 이런 항목들이 포함이 되고 통상적인 부대 비용에는 건설자금 이자, 은행에 주는 이자들, 일반 관리비, 설계 관리비, 허가비, 공조 공가, 기타 도급인 부담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이윤도 생산의 4요소 중 경영의 대가로 모아 포함한다. 제조달 원가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이제 이론 시험에서 제조달 원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진 않지만 실무 문제에서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 이런 것들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 생각해 보시면서 쓰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은 목차 잡는 방법이 2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총구 단비 4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눠서 쓰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크게 봐서는 총구는 직접법이고 단비는 간접법이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량조사법은 제일 어려운 평가 방법이에요. 대상 부동산을 구성하는 자재량과 소요 노동량의 단가를 곱해서 얻은 가격을 적산한 후에 부대 비용을 더하여 계산하는 건데 감정평가사가 이 방법을 많이 쓰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총량조사법을 활용할 수 있겠고 또 구성단위법
이라고 하면은 대상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분, 지붕, 기둥, 마루, 벽, 기초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준 단가를 구한 다음에 이를 더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단위 비교법 보시면 단위 면적, 뭐 제곱미터당 얼마다 해가지고 대상 물건의 건설비를 유사 부동산의 건설비와 비교하는 방법, 비용지수법 이라고 해가지고 변동률을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정확도는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가수정 관련해서 이제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문제였죠. 감가수정은 물기경 감가를 고려하는 건데 목차는 이런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사가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최유 이용을 상정해서 평가하는데 회계사들이 하는 것은 비용 배분 측면에 있어서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고요. 또 방법은 측면에 있어서 이제 관찰감가를 고려하는지 고려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 차이가 있고, 감가수정은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 주는데 감가상각은 관찰감가, 경제적 감가 고려가 없죠. 또 계산의 기초, 감가수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는지를 봤을 때 평가사들은 제조달 원가라는 무름 1에서 봤던 그런 제조달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물기경 감가를 고려하게 되는데, 회계사들은 제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없죠.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장부의 취득 가격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사이사이 뭐 공정가치 평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공정가치 평가 자체도 장부에 이제 기록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장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해가는 감가상각 개념이 있습니다. 상각 대상은 평가사들은 이거 반대로 썼죠. 현존하는 물건만 이제 평가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회계사들은 이제 멸실되어도 가능하다. 정부 기록 목적의 평가다 보니까 차이가 있겠고요. 내용 연수는 평가사들은 경제적인 장래 보존 연수를 이제 산정하게 되지만 회계사들은 경과 연수 딱 얼마에 사왔는지 언제 사왔는지에 기초로 해가지고 내용 연수를 산정해서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은 작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길게 나왔죠. 그래도 뭐 내용 자체가 뭐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뭐 여러분들이 좀 논점 일탈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고 30점이라고 되어 있고 물음이 총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음부터 볼게요. 물음 1은 어떤 물건을 이제 개별로 평가했을 때 개별 평가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쓰고, 또 감정평가사 을은 일괄로 평가했는데 일괄로 평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 물음 3에서는 물음 1, 2의 관점에서 대상 물건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가 방법이죠. 평가 방법이라고 하면은 감정평가 3방법으로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음 3에서 물음 1, 2를 어떻게 보면 좀 종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음 1과 2를 작성을 할 때는 각각에 있어서 물음 1이 뭐 감정평가사 갑이 잘 평가한 건지 못 평가한 건지, 을이 잘 평가한 건지 못 평가한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은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개별평가와 일괄평가에 좀 집중해가지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모 박스 읽어보면서 개별평가로 결정하기로 한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본건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분으로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 시행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서 현재 건물은 각 호수대로 등기되어 있다. 각 호수대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개별평가하는 게 맞겠죠. 토지의 경우도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요. 본건 부동산은 1층 5개 호수와 2층 5개 호수로 구성된 상가로 현재 건물 소유자는 교회 A와 개인 B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1단체 평가 생각해 보시면 소유자가 중요한가요? 소유자 중요하지 않죠. 보시면 이게 5개 호수로 나눠져 있는데 소유자는 지금 205호만 여기만 이제 B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A가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 상황을 봤더니 전체는 교회로 이용 중이고 이 중에 가운데 202호, 203호, 204호 여기가 교회의 부속시설로서 뭐 예배실, 공부방, 휴게실로 사용 중이다. 특이한 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물음 2와 물음 1과 물음 2에서 녹여서 써주시면 되겠죠. 봤을 때 뭐 이용 상황이 지금 일괄로 평가했다는 걸 봤을 때 다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 중이다. 이용 상황의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소유자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3호, 204호, 205호가 교회 부속시설로서 소유자가 같으니까 어딨죠? 소유자가 같다는 내용 203호, 202호, 203호, 204호 또 소유자 측면에 있어서도 일괄평가를 하는 어떤 근거는 적용해 줄 수 있겠죠.
뭐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는 이제 물음 3에서 논의할 부분이고, 자료 4번 보시면 202호는 5년 전에, 203호는 3년 전에, 204호는 1년 전에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거는 물음 1과 관련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물음 1과 관련해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니까 거래가 따로 되고 있다. 뭐 앞으로 거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봤을 때 거래가 따로 됐고, 지금 일시적으로 일괄로 이용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물음 1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함께 토지 역시 일정 지분이 동시에 교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다. 건물은 각 호별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도 개별 평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봤더니 이제 각 호별로 벽이 있고 다 뚫려 있지 않다. 각각 개별로 이제 202호, 202호 문으로 가고 203호, 203호 문으로 가고 다 각각 이제 현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도 적정한 지분으로 각 건물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뭐 적정한 대지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평가가 원칙이고 개별 호수로 이용 중이고, 그러니까 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로 일괄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부속시설로 이용 중이고, 이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일괄평가에서 얘기하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가치 형성적 측면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괄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1단지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으신데, 일괄로 평가했을 때 10억이고 개별로 평가했을 때 8억이에요. 1단지가. 어떤 하나의 토지가 건물이 있고, 그러면 일괄 평가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가치 형성 측면에 있어서도 타당하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 물건 본건 평가에 있어서 만약에 일괄 평가로 평가한 가액이 8억이고 개별 평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괄 평가로 할 수 있을까요? 개별 평가가 더 큰데.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일괄 평가로 하는 게 가치 형성 측면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가액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일괄로 평가하지도 않고 개별 평가가 원칙이다. 이런 논점에서 이제 물음 3도 개별 평가와 일괄 평가의 관점에서 대상 물건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은 개별 평가다라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평가 방법은 집합 건물이니까 일괄 거사비 측면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괄 수익환원법도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토지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뭐 구분 소유적 공유를 쓴다던가 뭐 오픈 상가를 쓴다던가 하면은 논점 일탈입니다. 이 물건은 그냥 봤을 때 이거를 뭐 토지 건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어요. 딱 그냥 호수로 구성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제 각 호별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주어져 있고 시가 참고 목적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개별 평가로 이제 논점을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3번 볼게요. 탁상 자문과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무래도 이제 탁상이라는 게 실제 수험생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평가 이제 배우면서, 그죠, 공부하시면서 평가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 뭐 탁상 어떻게 한다라고 들은 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라도 이제 쓸 수 있는 거리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쓰시면 되는 부분인데, 탁상 자문의 개념 및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탁상은 이제 탁이 테이블이고 상이 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테이블에서만 평가하는 것을, 테이블에서 이제 보는 가격 자료를 보는 것을 탁상, 뭐 탁감, 약식감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쓰려면은 이런 절차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과 상담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 돼요. 뭐 어떤 평가 대상인지, 평가 대상, 또 평가 목적, 평가 대상이면은 뭐 소재지, 관련된 정보들, 뭐 얼마에 샀는지, 뭐 주변의 시세는 어떤지,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에 샀는지, 또 뭐 얼마에 팔라는 사람이 있는지. 물론 평가사가 현장도 가고 조사도 할 테지만, 그죠, 정식 감정이 되면은 현장에 갈 테지만 그 전에 이런 정보를 받음으로써 탁상 자문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위성 지도, 로드뷰 보고 거래 사례 보고 다른 평가사들이 얼마에 평가했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서 탁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전해줘야죠. 구두 혹은 견적서로 탁상 평가 결과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탁상 견적서라는 것은 뭐 A4로 뭐 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장 정도, 한쪽 정도
본 물건 뭐 탁상했는데 얼마 정도 가액이다. 뭐 이 금액은 현장 갔다 오면 바뀔 수 있다라는 정도의 견적서를 주고, 만약에 그걸 받았을 때 의뢰인이 투자의 뭐 어떤 의사 결정이라던가 적절한 그런 금액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정식 감정 의뢰 절차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물음 2는 탁상과 이제 정식 감정을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차이점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공통점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평가 대상, 평가 목적, 제출처, 뭐 진행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서 이제 탁상이든 정식 감정이든 진행하게 되고, 탁상이 바로 정식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탁상 없이 바로 정식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절차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 여부가 제일 중요하죠. 탁상은 현장 가지 않고 평가하는 건데, 정식 감정은 이제 감정평가사의 비용이라던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감정평가서의 실물 결과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큰 차이가 나게 되죠. 약식 감정은 탁상 감정은 이제 감정평가서가 없게 되는 거고 그냥 견적서 정도만 발급하게 되는 거고, 또 보수에 관한 기준, 수수료 측면에서는 탁상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제 무료로 진행 중이긴 한데, 또 특이하게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긴 해요. 상담 및 자문에 대한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 보면은 이제 1시간에 10만 원 상담해 드립니다. 이런 거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받는 게 일상화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사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막 탁상해서 돈 받고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보수 기준에는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보면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건당 전화 상담은 3만 원, 서면 상담은 뭐 한 건당 10만 원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뭐 혹시 알고 계셨다면 적어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정식 감정은 정식 수수료가 이제 물건 가액에 근거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서술을 해주면은 그래도 최대한 이제 노력은 한 거죠. 탁상이랑 정식 감정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 4번인데요. 최근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판단 기준 중 지속 가능한 성장을 판단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ESG가 있다. 그래서 친절하게 환경, 사회 요인,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 글자 보고 이제 가치 형성 요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험장에서 뭐라도 써내야겠죠. 보시면은 E는 기후 변화, 공해, 자원 고갈, 낭비, 산림 파괴 등, S는 근로, 고용 관계, 뭐 아동 인권, G는 뇌물 부패, 경영진 보상, 이사회 구조, 조세 전략. 이거에 대해서 뭐 실제로 뭐 4-5개씩 썼다라는 사람은 절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2개 정도씩만 언급을 해주면은 비재무적인 요소 측면에 있어서 기업 경영과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뭐 핵심 요소다. 가치 형성 요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됐을 것 같고, 이제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3방식 적용은 무조건 이제 등장해야겠죠. 하지만 물어보는 게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이다 보니까 너무 3방식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설비에 따른 가치 증가분, 가격 재원칙, 가치 형성 요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작성을 못하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소파에서 이 문제 쉽네라고 보는 거랑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그런 부담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여러분 충분한 휴식 취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보시면서 언제든지 뭐 상담 필요할 땐 연락하시고, 언제 3개월 후에 첨삭이 될 텐데, 3개월 동안 첨삭이 될 텐데 그 간 동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내가 못 썼던 거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만 생각하시고, 너무 좀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서 좋은 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남은 3개월간 좀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